비뇨약과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과, 여러분들이 아는 비뇨기과라 불렸는데 비뇨는 맞는데 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꾸 성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 이렇게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남성들만 가는 과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자는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뇨약과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가 많냐면 저희 모친도 아들이 비뇨약과 의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되게 자랑스럽게 뭐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여사 아드님 무슨 과야 막 하면 비뇨약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과, 뭐 피부과, 안과, 뭐야, 비슷한 과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나오긴 나왔지만, 비뇨약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017년도부터 그 비뇨기과를 정식으로 이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아직도 비뇨의학과 의사들 자체도 간판 자체도 안 바꿔. 글자 한 개 늘리려면 또 돈 들거든. 기존 간판 바꿔야 되고. 진짜요? 그래서 비뇨기과라고 대부분 붙이는 경우 많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비뇨의학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아직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비뇨의학과 하면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다루느냐. 비뇨. 비라는 뜻이 흐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다음 소변이잖아요. 소변이 흐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소변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 연결되는 병은 저희 비뇨약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소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비뇨약과.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모친도 최근까지 방광염이라든가 약간 요실금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를 가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부끄러워서 가신 것도 있지만 잘 모르셔. 근데 실질적으로 요실금이라든가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변, 배뇨계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산부인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뇨학과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 몰랐어. 그렇게 되면 뭐 다행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악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치료가 힘든 상태에서 비뇨약과를 다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게 다 비뇨약과는 남자들만 가는 과고 뭐 성병, 약간 음경 확대, 성기 이런 쪽만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립선암, 그다음에 방광암, 신장암, 요관암 전부 다 소변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비뇨약과로 가시는 게 제대로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병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말 못하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나 수술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비뇨학과에서 담당을 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여성분들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아 또는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학과가 따로 또 있어요, 보면. 생각보다는 비뇨학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성기부터 암 수술까지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비뇨의학과에 오는 걸 꺼리시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뇨의학과 가면 바지를 내려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뇨의학과의 대부분 검사는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 많고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도 소변 검사나 피 검사 같은 것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지 벗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남자가 봐도 바지 벗으려면 올려 하면 안 봐. 너가 왜 봐, 내가 이거. 진짜 오해하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바지 벗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지 벗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바지를 벗는 경우는 방광 내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립선 검사를 할 때 약간 성기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성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남의 성기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아무 허리 큰 자물쇠 채우셔야 돼요, 그냥. 혹시 우리 전립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방광이 위에 있고 전립선이 밑에 있는데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어요. 이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전립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빈뇨 네. 자주 하고 또
전혀. 그러니까 양이 작다. 예.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야뇨하고 김박뇨더라고요. 김박뇨.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한 그 자기 3시간 전에는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가급적 음료를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자면서 소변이 마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건데 네. 사람마다 이게 또 이게 크기는 좀 상이하지만 그 전립선이 크면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립선이 대략 크기는 한 20g 정도. 우리 밤이죠, 밤. 우리 가을에 밤 많이 먹잖아요, 밤. 네네. 밤 딱 크기야, 밤 크기. 근데 30, 40대부터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커지고 50대, 60대 되면 50% 이상에서는 비대져 있어요, 이미. 다 커져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인의 뭐 한두 배 커져도 비대증이고 5배, 심지어는 저는 한 10배, 15배가 커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여자분들은 요도가 바로 연결돼가지고 한 4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는 바깥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면. 길도 길어. 근데 거기에 굳이 또 중간에 전립선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얘 위에 제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전립선이고, 그럼 얘가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오줌길 안으로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염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랑 관계없고 얘들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저만큼 좁아져 있으니까 그 소변도 양이 작고 잔뇨감도 남고. 남아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후련치도 않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전립선이 옆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방광 쪽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계속 막 들이대. 그럼 방광이 자극되니까 소변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요도를 눌러가지고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할 때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요 밑에 근육처럼 생겼죠, 여기에. 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략근. 오줌 참을 때 힘주면 얘를 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 요실금 생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자르다 보면 요 근육이 약간 다칠 수 있거든. 자르다 보면. 그래서 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폐암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2014년 바이칼로에서 발견된 4,500년 전에 죽은 남자 유골인데요. 연구 결과 이 유골은 한 35세에서 한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역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으로 죽은 인간 유골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전립선. 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머리뼈까지 암세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통증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건데, 근데 이 유골에 발견된 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한 병이 암이잖아요, 보면. 근데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죽음에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뿐만 아니고 2200년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추정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전립선 암인데 유골 머리에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전에 그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이 전립선암이 이 뼈로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할 거 아니에요. 툭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전립선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 두 유골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부족장 아니면 왕으로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과연? 전립선암은 그 흔히 우리 황제암, VIP암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야키히토 일본 왕,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 같은 분들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셨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왕이나 대통령, 유명인사들이 전립선암에 잘 걸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화된 식생활 되면서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설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면 전립선암이 많이 노출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년 전에 35살, 45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인 거죠, 솔직하게. 다른 남들은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립선암은 10년 이상 보통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유는 전립선암 자체의 암세포가 증식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보면 한 14%까지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에서 암 발생 통계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이에요. 우와. 사망은 2등이고. 어머머. 그만큼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이에요. 어머머. 최근 우리 국내 남성 암 발생률도 5위 안에 몇 건이 들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루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 꽈추를 탄산수에 담그고 있는데요. 에? 에? 어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막 그 회자됐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 그뭔 소리냐니까. 아니 탄산수를 먹어야지 그걸 꽈추 왜 담그냐니까. 처음에는 한 30초 담그다가 나중에 한 2, 3분 담그고 버텼다 하더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진짜로 뭐 조루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유언장에 아 여보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시원한 탄산수랑 같이 묻어줘. 저승에서는 내가 탄산수 담그고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탄산수 제가 그리 좋아했는데 못 먹는단 말이죠. 진짜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리 타월 그 막 문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예민한 기두 부분을 막 문질러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반신욕도 아니고 뜨거운 데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여름에 그 백사장 보면 모래가 엄청 뜨겁잖아요 보면. 네. 아 정말. 철사장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집에 가서 탄산수 담그시면 안 돼 진짜. 아. 특히 정력 얘기만 나오면 이토록 속설 얘기가 많은 게 없을 텐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뭐 정력 같은데 관련된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은 그 탈모에 대해서도 탈모.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네네. 이제 탈모 약들을 많이 네네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모 약이 네. 굉장히 그 남자들의 정력에 안 좋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맞아, 좀 들어봤다.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상준 씨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야. 머리칼. 카리스마, 네. 네. 탈모 치료제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는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부작용이 성욕을 떨어뜨리고, 달기력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약간 양도 떨어뜨리고, 약간 이제 부작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또 이 약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 너 약 끊을래, 성욕을 포기하려 하면 젊은 분들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약을 야. 포기하죠. 아니라니까. 전부 다 성욕을 포기해, 전부 다. 아 진짜요? 진짜요? 머리가 없으면 못 만나잖아, 여자를. 아, 일단 있어야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얘는 버티고 만나고 친해지면 약을 서서히 끊는 거죠, 이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쪘을 때 까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몸에 묻힌다는 생각을 묻힌다. 예. 맞는 말이죠, 이게. 일단 뭐 남자 얘기는 살이 찌면 성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화비만 오지 않게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세 이럴 때 이제 2차 성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까추도 막 갑자기 막 커진단 말이에요. 막 고환도 막 커지고 하는데 그때 엄청 비만이야. 그러면 살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계를 하고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 살이잖아요, 살. 여성 호르몬이 좀 득세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환도 크게 하고 꽈추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인 돼가지고는 이미 안 돼. 그래서
음경외소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비만이 있거든요. 비만은 또 비단 그 어린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체형이라는 게 단순히 막 덩치만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지방, 전체 지방에 비해서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꽈추는 솔직하게 다른 장기랑 약간 틀려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꽈추 커질 것 같으면 어우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박지우지. 그럼 남자들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꽈추는 해면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다가 얇은 백막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근막, 심재근막, 표층근막, 피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쌓여 있고 지방 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쪄봐야 해면체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면 치골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살이 막 늘어나니까 꽈추가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꽈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으면 성관계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꽈추 자체를 크게 해야 되는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평소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우리나라 남성들 크기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또 본 크기가 작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오줌 넣을 때 자기 꽈추는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여. 길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줌을 넣어서 그걸 들어가지 이렇게 안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친구 걸 보면 앞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롯이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네, 옆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얘게 커 보이는 거지. 보이고. 근데 자기는 근데 실질적으로 꽈추를 보면 자기 거도 친구 거랑 비슷해. 항상 자기 건 작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상담실에서 제 꽈추가 너무 작아 스트레스 하길래 뭐 작으면 얼마 작겠어. 좀 내가 희망을 북돋아줘야겠다는데 평상시 꽈추인데 이 학교로 치면 하버드 막 장학생 수준이야 진짜. 땡겨도 계속 나와. 와 막 이제 진짜 막 여기서 끝나겠지 싶은 데서 더 나오면 빈정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술이야 막. 낼름낼름 나오는데 이만큼 나왔어 진짜. 아니 길이가 이렇게 좋고 근데 두께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진짜.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만족 못한대. 되게 착한 친구지. 그래 여자친구 때문에 수술하러 왔다 해서 너 크기 괜찮고 너 여자친구랑 결혼 못할 확률이 99%다. 나중에 혹시 그 또 사이즈 안 맞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가서 또 이상한 또 시술이나 이렇게 또 뭐 수술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보면. 근데 저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보통 확대라든가 자위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관념이 좀 약간 잘못된 분들도 많고, 물론 확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을 적은 거거든요, 논문. 뭐야? 뭐에 그게? 엑스를 찍었는데 이게 쇳덩어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쇠 막대 자석. 오른쪽도?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개만 넣고 빨리 병원에 온 거고요.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요도로에서 깊은 요도로에서 잡아 넣는 게 더 신기해. 전립선도 통과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없지만 자석이 48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경우냐면 자석을 넣고 요도에 넣고 자위를 한 거야, 자위를. 그러니까 그런 자위가 좋았나 봐, 자기가. 그래 안에 넣고 막 하다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갔거든. 안 빠져나오는 거야. 자석을 한 개 더 넣었어. 이걸 붙여서 나오려고. 나오겠어,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갔지. 48개까지 넣어서 뽑아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온 거죠. 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별 사람 많아. 전선을 안 잡아 넣었는데 방광 안에 전선이 말려가지고 한 2, 3m 되는 전선이 들어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변명하는 게 무조건 똑같아.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넣었대.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친구 넣었죠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바세린. 네네, 바세린 바르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상처 치료에 후머시기 있잖아. 마머시기. 그런 거 녹여가지고 이게 액체 성질 있을 때 걔를 주사기 해가지고 이 꽈추 안에 잡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99% 100% 나중에 병원 와가지고 음경 있는 살 다 도려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과 껍질째 계속 베어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중간만 쏙 남고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 꽈축 기두만 달려 있고 밑에 이렇게 생선뼈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 자극을 쫓는 분들은 결국에는 병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외국에 보면 그 내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보면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검시한 의사들이 이 고환하고 꽈추를 봤는데 유난히 작아가지고 아마 이 내분비 질환을 앓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데 뭐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근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은 예전에 말 타고 다니잖아요. 보면 말 타고 다니면 계속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과도하게 해음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 피가 잘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고환이라든가 이렇게 음경 발달이 좀 왜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사이클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이클을 많이 타면 남자들 전립선에 안 좋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자 모양 딱 생각해 보면 그게 딱 의자는 어찌 돼요 이렇게. 창자가 쭉 밑에 다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짜부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페 뼈로 또 막혀져 있어. 얘가 탈출구가 없어. 아니 이게 얼마나 불쌍해 전립선이. 그러면 피가 안 통해. 우리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도 10분 이상 800에 주면 싫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자전거를 1시간 2시간 타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전립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전립선 안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전립선이 덜 눌리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70대 노인분이었는데 확대수술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관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기가 잘 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말해주니까 알고 있다고. 내가 그거 모르고 왔겠냐고. 아유 그러면 내가 농담 말하잖아. 아유 할머니하고 금술 너무 좋겠네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래.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옆집 뭐 박영감하고 내가 30년째 목욕탕 다니는데 맨날 작다고 놀림 받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자존심.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항상 수건으로 가려졌던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죠. 하겠다 했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워. 한 2년간 아마 목욕탕 못 가셨을 텐데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해 진짜. 이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고 일단. 혹시 근데 그 패널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성교육 기억나세요 혹시?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어렸을 때 성교육이라는 걸 받았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지식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 자녀한테 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아이가 너희가 태어났다 그냥.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그게 그냥 그거 성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자라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던가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화면 보여주고 올챙이. 큰 거 막 동그란 거 한 마리 네, 까가지고 맞아, 박치기 해가지고 맞아. 그게 다였어. 막 올챙이가 헤엄치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보면 태양같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인도에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모모 간에 또 그런 교육을 안 얘기 잘안 받아서 한다. 옛날에 영화에도 영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꽃이 두 개 이렇게 만나거나 진짜 이렇게 저는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약간. 저희는 진짜 꽃을 이렇게 만나면 뭐가 얘기가 생기지도 않고 저희 때는 이제 집에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실수라도 하면은 그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죠. 난리가 났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친구들끼리 이제 옐로우 잡지 보면서 좀 왜곡되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인가 거기서 콘돔 씌우는 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렇게. 중학생한테 무슨 콘돔이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콘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역 보면 너무 진지하고 그냥 하지마 크면 다 알아 하지마. 막 노래 가사도 있잖아. 막 서태지 노래에도 어른들은 항상 말하지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교육은 어떨까? 이게 덴마크에서 나오는 성교육 책인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5세부터 교육을 한대요. 근데 내용 보면 실제로 남자가 성관계하는 게 그대로 나와. 피스톤 운동까지 다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에 발사되는 게 다 나와 보면.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는 개방된 서구 사회니까 그럴 거다고 말은 하는데 중국에서는 성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대요. 베이징 사범대 출판부가 개정해서 만든 건데 새롭게 내놓은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꽈추가 서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안에. 저런 거 보는 것도 민망할 수준인데 굳이 친데 묘사를 해놨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저렇게 누워 있으면 애 만드는 거야라고 이제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성교육 많이 들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는 좀 발칵 뒤집혀지고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중학교 정도만 되면 뭐 성관계 영상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머리, 몸은 서구화되고 있는데 그 성에 대한 인식만 쫙 계속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꾸 이게 미스매치 되잖아요. 보면. 저한테는 상상 못할 정도로 10대부터 20대까지 뭐 30대도 있지만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보면. 특히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막 자유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야동이나 막 출처 분명한 막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래도 비뇨기과 저한테 보내고 하는 게 그 성에 대해서 좀 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되니까 약간 뿌듯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정신과 진료 간다고 하면 되게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승전 정신과로 다 가버리잖아. 그 정도로 활발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비뇨기과는 과추 얘기만 하고 아, 너 성병 걸렸지? 이런 식의 선입견이 무지 많은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의 문턱을 낮추면서 생활하시면 여러분 자체의 또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